어제 제가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요, 점포하고 직원이 없는, 그야말로 인터넷상에서 모든 그 SNS 상의 정보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고, 그러면서 인터넷상으로 대출과 예금이 이루어지는 이런 은행을 통해서 지금 비효율적인 대한민국의 금융기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목적인데요. 제가 이제 잠깐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은 중규모 금리, 즉 그러니까 10%대 초반에 대출 금리를 그런 기관이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즉 예를 들어서 은행도 없고 은행 점포도 없고 은행 직원도 없는데 10% 초반대의 금리를 그런 인터넷 은행이 한다라는 것이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 경쟁력이나 효율성이 있는 것이냐? 안 그러면 차라리 고리 대부업체들을 인터넷상으로 끌어들인 것이냐? 제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와 관련해서 일본의 야쿠자 자금이나 일본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이 업계들에 굉장히 혼탁하게 만들고 서민들을 괴롭히는 부분이 많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은행이 긍정적인 요소, 즉 은행의 비효율적인 경쟁 구도나 비용 구조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개선시켜서 예를 들어서 은행들에게 국민들이 가진 문턱을 낮추는 거냐? 그렇지 않고 신용이 기존에 낮아서 5, 6, 7, 8등급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은행이 기존에 받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캐피탈보다는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게 해주겠다. 저는 생각을 할 때는요,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을 한테 고리대 중에서 조금 낮은 고리대를 인터넷 은행이라는 걸 통해서 빌려주겠다. 결국은 인터넷 고리대 은행을 하나 더 만드는 거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요, P2P라고 해가지고 대면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직업이나 소득도 안 묻고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8% 금리 정도로 이렇게 빌리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평가 모형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빌려주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뭐 굳이 생기고 있는 마당에 별도로 은행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터넷 은행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인터넷 은행이면 그래도 보편적인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기존 은행보다는 금리를 좀 더 쳐준다거나 대출 금리를 좀 낮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인터넷 은행이 일부 리그에서 놀지 않고 2, 3부 마이너 리그에 고리대 시장에서 논다. 그것은 인터넷 은행을 설립해준 금융계획의 취지가 마이너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을 조금 낮추겠다는 게 있느냐. 안 그러면 메이저 시장에서의 비효율적인 금융 관행들을 개선해서 이 금융에 있어서 거래 비용을 낮춘다는 데 있느냐. 그런 부분에 좀 제가 의문이 옵니다. 굳이 인터넷 은행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일반 은행과 똑같이 22년 만인가 은행 허가를 내줬다고 하면서 카카오은행하고 K은행을 해줬으면 이것은 메이저 시장에서 기존 은행들하고 경쟁을 하라고 해야지, 이게 지금 저축은행하고 캐피탈 대부업체들하고 경쟁을 하는 2부 리그로 간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카드 수수료를 4%를 안 하고 1% 정도만 끊고는 그걸 다시 뭐 영업 볼 수 있는 뭐 이 권리라든지 이 옵션으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경품 주는 것도 아니고요. 금융기관의 이자로 이야기해야지, 금융기관이 이자가 아닌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으로 쓸 수 있는 사이버 마니로 이자처럼 해주겠다. 뭐 전화 통화권을 주겠다라든지, 뭐 영화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든지, 그리고 무슨 뭐 인터넷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어떤 점수로 주겠다. 제가 볼 때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 은행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개념을 잘 정리를 하고 가고 있는 것인가, 방향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주값이요, 빈병 그 취급 수수료와 보증금이 77원 오르고 또 출고가가 54원 이래가지고 이제 130원이 오른답니다. 서민들이 열받으면 이제 소주로 이렇게 달래는데요.
소주 뭐 집에서 사 드시는 분은 150, 130원 오르니까 크게 부담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겠지만은, 이 가격이 130원이 오르면 식당에서는 지금 3,000원 아니면 4,000원 하는 소주를 130원 오른 핑계를 대고 4, 5,000원으로 이렇게 1,000원 단위로 올릴 건데, 이렇게 될 때 이제 소주만 오르느냐, 좀 있으면 또 맥주도 슬금슬금 올리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술들을 식당이나 술집에서 먹는 비율이 많을 건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애매하게 올림으로써 결국은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은 커지는 행태로 가게 돼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허용하기 이전에 기존의 술 업체들 버는 돈이 얼마인지, 수익률이 얼마인지 한번 점검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술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 한번 만들고 나면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병에 그냥 퍼다 담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팔리게 되면 점점 많이 팔릴수록 이 원가라는 개념이 굉장히 낮기 마련인데, 이게 과연 현재 술값이 적절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130원, 직접 살 때는 130원 오르지만은 나중에 술집에서는 1,000원, 2,000원이 오르는 효과를 낳고 있다면, 요즘 물가가 다시 디플레이션에 샀는데도 1%대로 오래간만에 올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정부가 원가를 한번 계산해 보길 바랍니다. 롯데마트에서 하는 창구형 할인 매장 빅마켓에서 초등학생을 겨냥해 가지고 40만원짜리 백팩 일본산 가방을 이 할인 매장에서 팔고 있답니다. 그러면 할인 매장에서 40만원, 뭐 정확하게는 39만 9천원에 판다면, 그러면 원래 원가는 얼마냐? 원가는 한 70만원에 판답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 에도 시대에 왕족과 귀족 자녀들의 교육기관에서 이 초등학생들에게 백팩 형태로 매게 만들어 준 게 기원이 돼 가지고 일본에서도 고가로 팔리는데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가방 하나에 대형 할인 매장에서 40만원에 판다. 굉장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등골 브레이크라고 한간에 이렇게 좀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이거 롯데그룹이 또 뭐 오늘 다른 신문에는 보면 부산의 사직구장을 부산시로부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원래 거기에 광고를 시청에서 찍은 거 아닙니까? 사직구장은. 근데 그걸 이제 롯데가 부산의 프랜차이저 야구단이니까, 프로야구단이니까 빌렸는데 제가 뭘 안 주고, 그러니까 시청에서는 광고비를 내 가지고 광고 야구장에 직접 운영해서 하는 것보다도 더 파격적인 조건으로 롯데에 줬다 해서 뭐 기사도 한 줄 났었습니다. 그 롯데가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형제간 싸움도 나고, 그 다음에 면세점에서 탈락해서 하나 뺏기기도 하고 이런데요. 조금 이런 어떤 국민의 정서를 관리하는 일에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정서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50세 이상 일하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이 정확하게 1,011만 명이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 가지고 39세 이하 경제활동 인구는 1,021만 명으로 작년 3분기에 비해서 17,000명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제 은퇴를 해야 될 노장년층에서는 뭐 가진 돈도 없고 자식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돈이라고는 없어가지고 은퇴하게 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무슨 연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퇴직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진 소득이나 자산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은퇴 연령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한참 많이 일을 해야 될 때는 인구 연령적으로도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실제로 젊은 사람들의 실업률이 정부 발표와는 달리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잠재적 실업자들이 시장에 난무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장년층이 일을 하고 젊은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령화 사회의 영향력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이 중장년층들이 그만큼 은퇴 이후에 대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보는 겁니다. 일본에도 가면 노인들이 뭐 7, 80 되신 분들이 아르바이트 형태의 일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일본의 노인들은 전반적으로 고도 성장기에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퇴직금이나 연금을 회사가 다 책임져주는 상황에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노인분들은 그나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에 속합니다. 근데 한국에는 고도 성장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참 일하던 분들이 지금 은퇴해서 있는데 이분들도 별로 가진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제 현상에서 뛰는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라 전체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세금은 첫째 적게 거칠 겁니다. 왜? 지금 현재 5, 60, 70대가 경제 현장에서 뛰어서 버는 소득은 최저임금 수준보다 가히 높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나라의 세입은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서 일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지 노동 구조에 있어서 생산력이 떨어지는 대부분 저생산성의 서비스 업종에서 종사하는 중장년층이 많아지는 노동 구조가 결코 바람직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일을 해서 벌어서 풍족하게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도 되지 못할 겁니다. 그야말로 연금 받는 수준보다도 못 미칠 수 있는 소득을 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이 중장년층이 기왕에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면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 그분들에게 맞는 일자리들을 창출해내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